지금 3, 4년 동안 전월세 계속 올랐잖아요. 본격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공급 대책보다 더 위험해요. 사실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누가 위너가 됐느냐. 나이님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게? 네? 오늘 촬영이에요?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라디오 그거 아니에요? 저희 작년에 라디오 촬영했을 때 DJ 너나이 또 언제 나오냐고. 기억이 나네요. 아 그때 저 상처받았던 댓글 하나 있는데 나도 늙었는데 너 나이도 늙었구나. 아 그 댓글로 전 그 영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 집이 빛나는 밤에 2탄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빰 빰 빰. 안녕하세요. 내 집이 빛나는 밤에 DJ 너나입니다. 사연이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나이님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초보 아빠입니다. 내년 아이 초등 입학을 앞두고 아내가 넌지시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도 이제 슬슬 내 집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내에게는 구해줘부 3년을 봤는데 내가 알아볼게 라며 호언 장담을 했지만 솔직히 저 전세 계약도 벌벌 떨면서 했거든요. 이번 공급 대책 나온 거 보고 누구는 지금이 제일 싸다, 또 누구는 아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뭔가 규제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저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이놈의 부동산이라는 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일단 내 집 마련 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또 갑자기 명랑한 모습보다 약간 진지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에게 답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분이 저의 지인이다, 그럼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공급 대책 얘기가 많잖아요.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한 7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보도자료 보면은 그 자료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근 3년 동안 공사를 시작한 집도 없고 올해 들어서도 공사를 시작하는 집이 없습니다. 지어질 집이 모자라단 얘기예요. 착공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22년 이후로 굉장히 적었어요. 올해 2025년 들어서도 착공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을 넘었던 달이 한 달도 없어요. 보통 착공하고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22년도에 착공하는 물량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완공되는 물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착공을 안 했어요. 22년도 안 했고 23년도 안 했고 24년도 안 했고 25년도 안 했어요. 적어요. 25년, 26년, 27년, 28년 계속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집이 적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3, 4년 동안 지어질 집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굳이 미룰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이게 원인이잖아요. 현재 뭘 하겠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짓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어디에 얼마나 짓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거기 중간에 지도 같은 게 나오거든요. 보도자료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공공택지 개발해서 짓겠습니다. 그게 다 서울 밖이에요. 서울 안쪽에는 지어질 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몇 가지 보니까, 그럼 뭐 저 같은 무주택자들은 임대주택 살라는 건가? 공급 뭐 엄청 많이 나올 것처럼 뭔가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다,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좀 많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일단은 그냥 무조건 되고 막 욕하고 싶진 않아요.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무슨 축구장에다가 집을 짓겠다, 기숙사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당연히 황당할 수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자료를 준비하신 국토부 사무관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거 만들려고. 아니 하도 이게 없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런 의지치가 있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이거가 우리한테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냐 라는 반응도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꼭 새로 짓겠습니다 하는 집만 집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사연자분들이나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집을 많이 짓겠습니다라는 약속으로 내가 기존 주택도 조금 이따 사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정책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내용을 봤더니 실효성이 조금 아쉽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너무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잘 찾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초보 아빠님도 무주택자인데 이런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1주택자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이라는 게 내가 내 집 마련을 안 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노숙을 하지 않는 이상.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차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 상승이 우려가 되겠죠. 공간 시장이 부족하잖아요. 부동산은 공간이랑 대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를 안 하고 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부족하잖아 이미. 그러니까 임대료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되게 재밌는 게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서로 상쇄 효과, 트레이드 오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매매 수요로 넘어간 사람은 임차 수요로 다시 오기는 어렵거든요. 집 사면 다시 새로 내려가진 않잖아요, 잘. 근데 임차로 사시는 분들이 2년마다 계속 매매 수요로 전환이 돼요. 매매할까? 다시 임대할까? 이렇게. 이해되죠? 매매 거래를 안 했으면은 임대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계속 작아요. 그 수요들이 어떻게 돼요? 누적이 되죠, 이제 임차 시장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근데 공간이 부족한 거야. 착공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오르는 거죠. 사실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3, 4년 동안 전월세 계속 올랐잖아요. 그거가 본격적으로 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누적 효과가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은 한 번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3, 4년 동안 그 누적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제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착공 실적 기준으로 보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해조얼부나 이런 데서 여러분 임대 사시더라도 항상 임대료나 이런 거 예의주시 하셔야 되고,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 임대료 기준을 잡으셔라, 내가 이 가격 이상 되면 내가 그 집 사겠다 이런 생각 하셔라, 그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걸 오래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하기에 올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보전하자, 이번에 재계약하자,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는데 내년 내후년부터는 월세 얼마요? 뭐 이렇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은. 그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심사는 내가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예요. 왜냐면 어차피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가 그분들한테는 크게 소구되는 게 아니에요. 저 동네로 갈 수 있을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대출이에요. 공간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내가 말한 대출 시장의 문제예요. 대출 시장은 규제가 나왔죠. 6억 한도로 묶었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갈아타기 목표 중에 하나였던 마포구, 성동구 이런 데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씩 난 거예요. 6억 이상 대출 받아서 절로 가야겠다 했던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딱 멈춰진 거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올제님이 갈아타려고 했어요. 서대문에서 마포로 가려고 했어. 근데 대출을 내가 좀 벌이가 돼갖고 6억 이상 대출 받아서 가려고 했어요. 그게 막힌 거야. 자, 그럼 일단 어때요? 마음이. 나는 집값 오르고 떨어지는 건 난 관심 없어. 내가 저기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해. 못 가게 됐어요. 좀 짜증나죠. 속상하죠.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번 대책 중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강남을 LTV 50에서 40%로 낮췄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대출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 번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6억에 막혀가지고 못 가는 경험을 했어요. 딱 봤더니 지금보다 더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출 규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갭 투자를 막겠다, 그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시장이 아니고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시장이에요. 그 증거가 상급지 가격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미 최근 2,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가려면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거기에 핵심이 되는 그 대출을 자꾸 쪼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간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 거야. 지금 이런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정책이 오히려 공급 대책보다 그게 더 위험해요. 근데 그게 아쉬워요, 저는. 사람들이 자꾸 급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드냐고.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는 급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공급 대책은 집을 이만큼 지을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수요 정책은 대출 묶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 무주택자분들대로 그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니 정작 서울의 공급은 없고 공공주도로 짓는다고 하고,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세요 하는데 자꾸 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자꾸 토지거래 허가를 확대해서 묶으려고 하고, 양쪽 다 지금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언젠간 내 집 마련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냥 하셔라. 내가 두통 앓으시느니 어차피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셨으면은 내 가족들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하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를 두 가지로도 나뉠 수 있잖아요.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해야지 파가 있을 거고 내 집 마련 안 할래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또 되게 재밌는 게 순서가 있거든요. 꼭 무조건 포기한다기보다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최근에 규제 나왔다는 얘기는 집값이 과열됐기 때문에 규제가 나온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과열 한 개도 안 된 동네도 많아요. 최근에 떨어진 데도 있다고. 아, 그럼요. 경기도도 나름이야. 또 전혀 반대인 지역들이 있어요. 사람들 눈높이에 안 맞는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데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서울 올라간다 하면은 그냥 뭐 서울의 모든 집이 다 오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레짐작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지금 우리 촬영이잖아. 근데 촬영이지만 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진짜 도움되는 거 하고 싶어. 이왕 할 거면. 뭐 조회수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가보고 아 여기가 우리 직장 그다음에 우리 애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따졌을 때 여기가 제일 낫겠다. 내가 원하는 눈높이가 아니라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라는 거지. 왜냐면 한 번 집 샀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살란 법은 없잖아요. 이게 내 집 마련 성공하는 사람들 핵심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사람들을. 그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집을 샀느냐?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예전에도 막 이런 정책들은 항상 많았었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 반응이 다 지금과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누가 위너가 됐느냐.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조금씩 돈도 모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동네도 좀 가보고 그러면서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애가 학교를 갈 시기가 됐든 유치원을 갈 시기가 됐든 그럴 때 그 지역 혹은 아파트 단지로 적당하게 또 넓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유튜브에 뭐 전문가네 뭐 투자자네 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되게 흔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아 제가 왜 마포에 못 들어가죠? 처음부터 제가 왜 강남에 못 들어가죠? 제가 어제 나인이한테 드린 질문이잖아. 저 마포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올제님이 마포에 가고 싶다는 그 꿈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근데 올제님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지금 31입니다. 인스타 보면 뭐 무슨 신축에 뭐 입주하는 거 막 사진 놓고 신혼집에서 처음 맞이하는 아침밥 하면서 이제 막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런 거 놓고 이러니까 괜히 부러운 거예요. 당연히 부럽지. 그게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딨어. 사실일 수 있지.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31에 마포에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자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마포에 좋은 아파트들 이런 데는 임차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걸 하고 싶고 내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아직은 젊으니까 나중에 애기 낳고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지역에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마포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루트가 있을까요? 있죠. 예전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정책들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때도 집값이 뭐 폭등했으니까 앞으로도 폭등하겠지. 그건 모르겠어. 사실 그거는 신예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어. 집값은 보편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방법을 써서 초반에 상승장이나 대세 상승이 오면 운이 좋은 거고요. 조금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초반에 대세 상승 이런 거 없으면은 조금 천천히 간다는 느낌이 있지만 길게 뭐 10년 15년 지나면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한 사이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2014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매매가가 2억 5천이었거든요. 그건 14년이잖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소득도 훨씬 낮았어요, 사람들이. 2014년에 2억 5천짜리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만약에 제가 1억 정도 종잣돈을 가지고 있어서 1억 5천의 대출을 내서 그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 뒤로 4년을 살았다고 쳐요. 4년이 지난 시점에 그 아파트 가격이 5억 5천이 돼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 사례예요. 2억 5천짜리가 5억 5천이 됐어요. 그리고 1억 5천의 대출 중에 3천만 원 정도 갚았어요. 4년 동안. 자, 그럼 5억 5천에서 대출이 이제 1억 2천이 남았죠. 그 집 팔면 얼마 남겠어요, 나한테? 4억 3천 남죠. 그 기간 동안 또 5천만 원을 모았어, 4년 동안. 대출 갚는 거 말고도 조금씩 저축을 해서. 그럼 이 사람의 이제 순자산이 4억 8천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처분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기가 나와서 30평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아파트들 30평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30평대 구축 아파트가 8억 3천만 원이래요. 자, 내가 4억 8천만 원이 있죠.
그러면 3억 5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전 대출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지만 4년 동안 둘이서 승진도 하고 하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이제 이거 우리 대출 이 정도까지는 해볼만 할 것 같아. 3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8억 3천만 원짜리 30평대 아파트로 옮겼어요. 자, 그럼 보세요. 4년 사이에 2억 5천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처음에 8억 3천만 원짜리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8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했을까요? 전혀 못하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루트를 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걸 왜 저 사람들은 아는데 일부만 아는 거야. 난 그거를 같이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런 방법이 있다고. 8억 3천만 원짜리 집을 또 샀어요. 그게 2018년이에요. 또 4년이 지났어요. 2022년이 됐습니다. 8억 3천만 원짜리 집이 11억 5천만 원이 돼요. 또 4년 동안 3억 5천만 원의 대출 중에 6천만 원을 갚아요. 2억 9천이죠. 또 짬짬이 모아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모아요. 4년 동안. 충분히 현실성 있는 얘기잖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11억 5천만 원 집값에 내가 6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대출이 2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대출 2억 9천만 원 정리하면 이 사람한테 남는 돈이 9억 2천이에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우리도 새 집에 살아볼까? 해서 인근에 신축 아파트를 보러 다녀요. 봤더니 그 신축 아파트가 13억 6천 정도 해요. 자, 이제 내가 9억 2천이 있죠. 13억 6천이에요. 4억 4천 정도의 대출이 필요해요. 고민이 돼. 이거 조금 많은데 될 수 있을까? 근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또 정부 지원도 있고 막 하니까 해보자 해서 4억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13억 6천만 원짜리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34평 신축 아파트. 그게 2022년이에요. 지금 2025년이죠. 그 13억 6천짜리 아파트의 매매가가 21억이 됐어요. 그 사이에 하락장이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22년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1주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4년부터 25년까지 11년, 1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사는 2번을 했죠. 그 기간 동안 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실행한 결과가 이건 거예요. 이게 일관된 방향성이라는 거야.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은 내 집 마련해서 이런 루트로 오신 분들은 댓글 다실 거예요. 저 맞다. 딱 내가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크게 한번 봅시다. 11년 전에 2억 5천만 원짜리 집에서 시작했던 그 초년생이 11년 뒤에는 신축 아파트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물론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무서울 때도 많고 힘들지. 그리고 이사도 가야 돼. 또 알아봐야 돼. 대출을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걸 해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14년에 2억 5천짜리 집이면 지금으로 치면 4억 5억짜리 집이거든. 근데 솔직히 서울에서 4억 5억짜리 집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집은 아닐 거 아니야. 옛날에 2억 5천짜리 집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집을 사는 게 꼭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제발 기운 내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당장은 못해도 10년 뒤엔 할 수 있다. 조금의 관심과 조금의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나 초보 아빠님도 마포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이렇게 마포를 가고 싶어요? 이게 가보니까요, 마포가 진짜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동네방네 촬영 다녀왔거든요. 경의선 공원이 쫙 깔려 있고 산책하고 있고 근데 앞에 직장들 있고 공덕동 쪽이 되게 환경이 좋죠. 홍대에서 공덕동으로 넘어오는 그 숲길이 되게 예쁘고 거기 이제 막 아기자기한 카페나 막 술집이나 음식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런 데를 나중에 10년 뒤에 가면 되잖아요. 올진이 10년 뒤에 몇 살이에요? 10년 뒤에 41입니다. 제가 45이거든요. 저 보면은 막 엄청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막 놀러도 못 나갈 것 같고. 생각보다 좋아 보이세요? 충분히 인생은 길어. 인생 길고 즐길 수 있는 거 진짜 많아요. 40대 된다고 해서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나와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막 정부 욕하는 거 정책 욕하는 건 쉽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아니 그거 욕해서 뭐 할 거야. 욕하면은 그냥 하루 톡 시원하고 마는 건데 현실은 안 바뀌잖아요. 그 안에서도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가 한 번도 뭔가 집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보여주셔도 그냥 다 집들이다 딱 이 느낌이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안 해봤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별것도 아닌데 막 잠도 못 자고 걱정돼가지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일 쉬운 건 제가 올제님 손잡고 나가가지고 직접 거기 가서 둘러보고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여주세요 해서 같이 보고 어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당장 사지 말고 조금 있다가 다른 데 또 가보자. 그걸 몇 번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골라서 사장님한테 매매 거래 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고 그럼 사장님이 또 매도자랑 협상을 하고 나한테 계좌를 주네 마네 하고 그 계좌 받아가지고 가계약금 넣고 시간 지나서 계약서 쓰고 또 조금 있다 중도금 하고 은행가 대출 알아보고 이삿짐 싸고 새로 들어갈 집 살림살이 구하러 다니고 이사하고 입주 청소하고 인테리어 하고 막 이런 1년에 이게 엄청 과정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촬영한 지 얼마 됐니? 1시간 됐잖아. 이 1시간 동안도 요만큼 들은 거야. 다 얘기해주기 주기는 어려워요. 그 과정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그리고 초보자로서 반드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같은 게. 그런 것들을 따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내가 되게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거든. 대기업 직장인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집을 알아보러 갔는데 일단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가 0.4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언덕에 있어요, 아파트가. 가는 길에 온갖 담배 냄새와 쓰레기 막 거기를 뚫고 가서 언덕 한참 올라가서 윗동에 있는 막 장판 뜯어져 있고 도배 벽지 이거 20년 전에 한 그 집이 내가 힘들게 학자금 대출 갚고 7년 동안 쎄 빠지게 모은 돈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야 전세를 들어갈 수 있어. 전세를. 그럴 때는 사람이 누구나 현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그 마음으로 욕을 하면서 전셋집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잊고 싶으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내가 즐거운 일들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비교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쟤보다 일 잘하니까, 내가 쟤보다 키 크니까 막 이상한 걸로 나를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어떻게 갔는지를 보게 되더라고. 저 사람이 3단계인데 어떻게 저기 가게 됐을까. 작년에 내 집이 빛나는 밤에 1편을 했을 때 여러분 3년 안에 내 집 마련 기회는 옵니다. 꼭 해나가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한창 막 떨어진다 막 규제 나오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렇죠. 규제 나왔을 총량 때. 규제 나올 때. 제 하락장의 절반 이상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길어봐야 3년 4년이라고 생각해 난 앞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집 마련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기회는 촬영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특히 많이 막 오르는 거 보면서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나 뭔가 이미 놓친 거 아닌가? 할 수 있어요. 제가 3년이라고 했는데 1년 지났으니까 2년 남았잖아요. 뭐 상징적으로 3년이고요.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가 내 집만 하기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내가 21억짜리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 사례에 나온 사람이 2억 5천짜리 집 사면서 그런 생각 했을까요? 비전을 갖고 한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하니까 산 거잖아요. 그 경험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올제님이 등산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 아차산 같은 데 가겠죠. 뭐. 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산 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등정하려고 도전하는 탐험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어요. 살면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볼까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그 다음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내 집 마련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내가 사서 살다 보면은 그 다음번에 눈이 저로 떠져요. 그 용기를 내가 살짝 뒤에서 밀면서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 방법이랑. 집값이 뭐 떨어지면 어떡해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내가 좋아하는 집들도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다시 옮겨볼 수도 있고. 영상 볼 땐 해야지 옮기면도 빡 되고 하는데 영상 끄고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바빠서 조금씩 미루게 되더라고요. 올제님 열심히 사는 거 알잖아.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능동적인 사람들이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이야. 무주택자 중에 1주택 마련하는 사람들보다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아타게 하려는 게 훨씬 더 열망이 강하고 실행력이 강해. 그 왜 그러냐면은 1주택자들이 해봐서 아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근데 올제님은 아직 무주택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지, 맞아, 해봐야지 라고 영상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딱 지나가면은 일상에 치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저게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일까?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 한 끗이 모자란 거죠. 또 하나는 시험 볼 때는 왜 열심히 해요? 뭐 업무할 때 왜 새벽 1시까지 막 일해요? 그날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내 집 마련도 데드라인 정해야 돼요.
데드라인이 정해지면은 오늘부터 그 데드라인까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알면 그것들 일정을 쪼개가지고 쫙 넣을 수가 있어요. 데드라인 한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만기가 올해 12월이다. 12월이죠. 3개월 만에 돼요? 3개월 만에 내 집 마련 되냐고요? 3개월 만에 내 집 마련 되죠. 자, 봐봐요. 단계가 있어요. 가족 내에서 내 집 마련 의사 결정돼요. 그러면은 예산 확인. 그럼 예산에 맞는 집 확인, 집 다수 확인. 그 다수를 또 현장과 온라인상에서의 손품으로 또 정보를 취합. 그 다음에 괜찮은 것들을 현장 가서도 보고 그 중에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좋은 거 사는 게 맞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확정한 상태에서 현장 방문해서 물건 확인, 협상, 가계약, 계약, 중도금, 잔금, 인테리어, 이사, 입주 이 과정이에요. 그럼 이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걸 밀어 넣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렵잖아. 나도 막 볼볼볼 떨었어요 처음에. 그럼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제일 빠른 방식이 뭐겠어요? 배우는 겁니다.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엄마가 이걸 잘해.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 내 주변에 나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부동산을 할 줄 알아. 형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형이나 엄마를 잘 못 믿겠어. 그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걸 일일이 답은 못 해줘도 내가 아까 말한 이 단계들 있죠. 이 단계를 촘촘히 쪼개요. 단계마다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다 알려줘. 그 다음 해보라고 해. 근데 내가 그걸 봐. 제대로 안 하셨네요. 다시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딱 3개월에 딱 끝내는 거야. 유튜브 영상 올라올 때마다 댓글로 엄청 달아요. 제가 마련이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마련이들? 우리 마련이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와, 저 마련입니다. 막. 저 이번에 너나이님 강의 듣고 어디에 내 집 마련 했습니다. 저 이번에 너나이님 강의 듣고 어디에 갈아타기 했습니다. 막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신축 25평 전세 살고 있어요. 23년 7월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24년 5월에 서울 끝자락 32평 집 샀고 25년 2월에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 입주합니다. 근데 보세요. 첫째 중학교 가기 전에 잠실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 한 번 딱 했어.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너나이님 올해 1월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 듣고 2월에 6억으로 동대문에 내 집 마련 했습니다. 정말 이거 너나이님 덕분입니다. 너나이님 작년 말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결혼 준비하면서 서울에 신혼집 마련했습니다. 아직까지 3개년 최저가 매수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다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강의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의 들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죠. 저는 그래요. 안 들어도 돼 강의. 유튜브에서 내가 알려드리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제가 뭐 단계 아까도 내가 쑥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저 한 땀 한 땀 저 단계들을 다 내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 들으세요. 알려드릴게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그분이 3개년 최저 매수가 떠있다고 했죠. 저분 강의 듣는데 막말로 돈 얼마 들었겠어요. 남는 게 많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알려드려요. 법무사한테 뒤통수 안 맞는 법, 인테리어 싸게 하는 법 이런 거 다 알려줘. 계약서 잘 쓰는 법 이런 거. 왜냐면 그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거 가지고만도 수강료 뽑고도 남는다고. 그럼요. 지금 이 시장에 맞는 좀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분 혹은 내가 당장 부동산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조차 모르겠고 계약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 분, 갈아타기 좀 고민이 있는 그런 1주택자분들 다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죠. 혼자서는 도저히 내가 어렵다, 버겁다. 그리고 나 또 이거 미루기만 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강의 들으시면 돼요. 실제로요. 내 집 마련 성공하신 분들한테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너나이 이보거라. 이렇게 달라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본다고. 왜냐면 나도 이제 내 집 마련 이 사람들한테 돈 받고 강의하는데 내 집 마련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잘했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장난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이 후기를 써주시죠. 톡방 같은 데서 막 답글도 달아주신 게 이 학과장님이란 분한테 또 이게 엄청 그때는 또 우연히 제가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수강생분들 들어갔는데 질문이 있길래 제가 답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내 집 마련 방향 설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30대 신혼부부의 경기도 안양시 내 집 마련 성공 후기. 이렇게 이분이 하남에서 그 전세 사시다가 평촌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 하셨어요. 잘하셨죠. 아주 전혀 상상도 못 하셨대요. 자기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고민이 있는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되게 많이 힘드실 거야 아마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이.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나만 힘든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돌이키기 힘들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일수록 힘들거든. 마음이 당장 내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현실적인 방법들, 보편적인 방법들을 따라하면 나도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5년 뒤, 10년 뒤에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한 거야. 오늘까지만 고민하고 힘들고 내일부터는 꼭 행동을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잖아. 가진 돈도 다르고 내 집 마련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든 내 집 마련 기초반이나 이런 내가 하고 있는 강의를 통해서든 각자 상황에 맞게 그것들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목표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내년에 또 이 콘텐츠를 찍을 때 아,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지? 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내 집에서 이 콘텐츠를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 내 집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를 믿고 이번 기회를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